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정호입니다. 자,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경제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전 금리를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이냐, 3년 2개월 만이냐 얘기가 분분한데 이제 오랜만에 인하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자,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얼마 전에 해서 우리도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런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결국 인하를 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고물가 때문에요.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연 3.5%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함으로써 그동안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됐음을 이제 천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인하 결정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가 안정 그리고 내수 부진이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된 계기는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는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2%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미 2.0%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지표로 보면 그 2분기 기준으로요. 내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소비, 그다음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든 것이 전분기 대비로 다 하락을 해서 내수가 침체되는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내수 침체라는 비용을 치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하를 두고 여러 의견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좀 이른 거 아닌가, 부동산 심리 자극하는 거 아니냐, 동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을 텐데 분명 이 부분도 감안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고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또 다른 게 금융 안정이 되겠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요. 지금 가계부채 상승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동결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로 이 서울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영끌 수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 우려된다 해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한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다라는 것이 그 명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9월 달하고요, 10월 초까지만 해도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꺾였고요, 데이터상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8,894건이었는데 8월 달에는 6,144건,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지금 4,000건도 미단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률도 점점 9월 둘째 주에 0.23% 전주 대비, 넷째 주에는 0.12%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경제적 효과들 많은 것이 있을 거라 뒤따를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 좀 보십니까? 예, 가장 큰 것은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요.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요. 예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져서 당연히 소비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늘릴 요인이 돼서 당연히 소비 지출 늘어나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늘어나서 내수가 살아나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가계 대출 수요가 좀 늘면서 다시 자극을 받아서 대출 규제 강도가 오히려 좀 세지는 거 아니냐, 역풍이라고 할까요, 역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저도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지금 억눌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는 착시 효과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 수요랑 그 가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수요 측 요인은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9월 달 같은 경우에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요. 주택 구매 목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 이것을 일평균을 구해봤을 때요. 네. 평균 3,93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9월 달에 예.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영끌 수요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영끌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사실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2, 3년 뒤에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 다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그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좀 주택 가격이랑 가계 대출이 네. 올라갈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인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 거기까지 한번 저희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세 이런 압력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시적으로 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인하한 효과를 지켜보다가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1회 정도 추가 인하하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랑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88 대책을 발표했죠. 예.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거에 대한 후속 입법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좀 여야 협조를 통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주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갖다가 좀 정책성 대출이랑 전세자금 대출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그 상한 비율을 지금 은행권은 40%인데 35%로 낮추는 이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한번 가계 계획 세우는데 말씀 한번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자, 관련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처음인데다가 이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라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흥분하고 계신데 자, 한강 작가의 나머지 그 소감 그리고 시민들 목소리까지 듣고서 저희가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someone called me and yeah, he talked to me about this news. So of course I was surprised and yeah,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 is, yeah, it's very peaceful evening. I was really surprised. 그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님께서 타신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웅장해져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책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ここ最近ずっとヨーロッパの方の作家さんばっかり受賞していたんで、むしろアジアの作家さんが取れて嬉し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強かったですね。 네,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한강 작가가 영어까지 잘하면서 소감 밝혔는데 시민들도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입니다. 바로 이 대표작인데 채식주의자. 저도 한번 다는 못 읽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게 깊어 읽었는데 자, 이 홍정선 기자님, 이 분야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도 이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고 하니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강 작가가 누구냐? 아시는 분들도 더 알고 싶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노벨 평화상 단 하나였다가 지금 문학상이 추가가 됐고 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네, 제 가족의 일인 것처럼 네. 또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나도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밤새 설렜는데요. 이 사실 한강 작가가 1970년생이에요. 광주에서 태어났고 이제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서 풍문여고 거쳐서 이제 연세대에서 국문학 전공했고요.
1993년도에 샘터라는 잡지에서 기자로 출발을 했는데 요때 이제 시를 하나 서울의 겨울이라는 이제 시를 써서 이제 처음 이제 문인으로 시작을 하고 소설가로 놓고 이듬해에 이제 199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네. 이때 이제 붉은 닻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이제 일간지에 어떤 그 이제 당선이 되면서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설가로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한강 작가 지금 보여주신 채식주의자를 비롯해서 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작가 중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쾌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강 작가를 두고 좀 상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복이 있다. 네, 왜냐하면은 2016년에 이미 이제 영국의 부커상, 문학상의 또 최고봉이라고 하는 부커상에서 국제 부문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맨 부커상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인터내셔널 부커상이라고 어. 부르는데 여기에서 상을 받았고 또 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 프랑스 문학상 메디치상도 받았고 이런데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노벨상은 꿈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벨상이 사실 되게 서구적이다, 남성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7명, 여자 그중에 17명 뿐인데 그 여자분들도 모두 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최초 이 굉장한 어떤 쾌거를 이뤄내셨습니다. 이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최고냐?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차지했던 손흥민이 최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장가 기자, 이 한강 작가 보니까 가족분들도 전부 문인 출신들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 이 1989년에 임권택 감독이 연출했던 아재 아재 봐라 아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강수현 씨가 직접 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영화로 인해서 강수현 씨가 이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 주연상까지 탔었거든요. 그랬었죠. 이 영화의 이 원작 소설을 바로 한강 씨의 아버지가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씨 남편은요 문학 평론가고 또 한강 씨 오빠는 소설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온 가족이 문인 집안인데요. 이 원로 작가인 한강 씨의 아버지 한승원 씨는 한강 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한 명의 소설가로서 아버지로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소식 듣고 당황했어요. 당황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하고 딸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못하지만 제가 보면 어설퍼서 버리고 싶은 내세우고 싶지 않는 저술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하고 강의 소설을 비춰보면 강의 소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뭐 하나가 다 명작들이고 이게 이제 고슴도치는 내 새끼가 이쁘다고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네, 한강 씨 아버지 지금 소감 들으셨는데 지금 한강 씨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다 가서 따님의 수상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번 목소리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서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써서 보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샘터 김영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편집장을 했는데 시를 아주 잘 씁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를 잘해요. 누구한테 아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신춘문예 네, 지금 현재 기자들 기자회견 뭐 간담회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10시부터 계속 인터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 기자님, 이 한강 작가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 보면은 이 문체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산문의 맞습니다. 혁신가라고 불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승원 작가님 이 부친께서 사실 본인을 겸양하면서 딸하고 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 작가의 뿌리가 이 한승원 작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DNA가 있다. 한승원 작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작가냐면 살아있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작가분이세요. 그런데 그 딸 역시 이 채식주의자는 이제 보면 처음에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추구하는데 이게 굉장히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당하고 주변인들로부터는 굉장히 어떤 그런 무시와 배제를 당합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욕망과 폭력의 본질을 소소한 소재 같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에게 다가간 근데 책을 읽어보시면 결코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문장도 간결합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네, 읽기 쉬워요. 술술 읽히는데 이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단단하고 굉장히 정교한데 뭐냐면 하나하나만 보면 집으로 치면은 못이고 그냥 벽돌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집을 지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채식주의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네. 이런 거를 저는 또 들여다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한강 작가가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역사로 옮아갔죠.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제주 항쟁을 다루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겉핥기식으로가 아니라 깊숙이 들어가서 기자 출신이라 취재도 하지만 이 섬세한 문체와 무엇보다 이 섬세한 마음으로 그 깊이 소년이 온다는 중3 학생이 보는 5.18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는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4.3인데 저는 그 작별하지 않는다의 어떤 하나의 이 표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강 작가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껍데기를 버리고 맨살로 나온 달팽이가 칼 위를 기어가면서 몸이 베인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작가로서 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작별하지 않는다 초반에 보면은 본인이 이 소년이 온다를 쓰고 얼마나 4년 5년 힘들었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4.3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번에 한림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 이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직면한다.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위로와 치유를 준다. 이렇게 한림원이 평가를 네. 했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평가입니다. 책을 저희가 다 본 것처럼 자세히 책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좀 전에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13억 원 정도를 받았다. 거의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한강 씨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요 이렇게 섬세한 문체의 글이 세상에 알려져서 수상까지 이어졌던 결국에는 이제 번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 어느 분이 번역을 했느냐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어 쪽으로 데브라 스미스가 있고 일본 쪽도 있어요. 네. 그 사토미 마리코라는 부분 제가 짧게 두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데브라 스미스는 본인이 원래 한국어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뒤에 오히려 이 채식주의자를 본인이 발견해서 본인이 번역도 사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번역하고 영국 출판사를 찾아가서 이거를 내달라 하고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평론가라든가 독자들한테 본인이 이메일을 보내는 홍보까지 맡아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커상 받을 때 한강 작가뿐 아니라 이 데브라 스미스 번역가도 함께 공동 수상을 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가 봅니다. 네, 그런 노력이 있었고 또 이 사토미 마리코라는 일본 작가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가 제주 방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오키나와 사투리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하나하나 이 작가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전하려는 예를 들어서 데브라 스미스도 언니, 형 이거를 시스터, 브라더가 아니라 언니, 형 이렇게 한국말 그대로 표현했다 그래요.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결국은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가져다 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젯밤에 수상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리고 벌써부터 이 서점에서 이 책 구하려고 지금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으로 가득했던 정치권, 연예계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축하를 보내고 있고 이런 얘기도 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해요. 장가희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천천히 읽기보다는 유튜브로 빨리빨리 영상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 쾌거를 얻으면서 서점가도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한강 작가의 책들만 모아둔 매대까지 벌써 생겨났고요. 벌써요? 그렇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해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벨 문학상 효과가
출판사 관련 주가에도 영향을 어허, 지금 예. 미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한 온라인 서점 관련주는요.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가격 제한폭이죠. 30%까지 주가가 지금 폭등을 했어요. 상한가까지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여야가 국정감사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젯밤 8시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모습 보시죠. 아직도 대한민국 언론의 그 못된 작태를 그대로 믿고 생상납이라는 단어로 상대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이 그런 제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2024년도 노벨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노벨문학상 축하의 점에서 신동욱 의원 사과 안 해도 됩니다. 네, 양문석 의원과 신동욱 의원이 국감에서 저렇게 정쟁을 벌이다가 네. 갑자기 좋은 지금 소식이 나오니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하면서 서로 또 사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좀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수상을 한 목소리로 축하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전부터 자신은 한강 작가의 이 오디오북을 들어왔다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말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이 좋다면서 이번 쾌거가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스타죠. BTS의 멤버 B 씨도 자신의 SNS에 한강 작가님 저는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군대에서 읽었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모처럼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 나왔는데, 자, 홍 기자님, 일단은 한강 씨 작가가 어디까지 더 많은 것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강 작가가 역사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끌어옵니다. 나의 얘기로 끌어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전쟁, 학살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질 수 있는지, 그러나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더욱더 우리가 앞으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커다란 이야기를 작게, 소박하게, 따뜻하게 전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강의 기적, 정말 홍 기자님이 거의 책을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많은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고요. 홍 기자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계속 얘기 이어갈 텐데, 양진 변호사님, 이 영상만 보면은, 그리고 목격자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문다혜 씨가 굉장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좀 만취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만취 상태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CCTV를 전후 사정을 보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도 일반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사실상 음주로 인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똑바르게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야기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전후 사정의 이제 CCTV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는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할 만한 만취 수준의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사실 정황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CCTV 영상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영상까지 경찰이 다
다 들여다보고 전후 사정까지 다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실무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상태에 이른다면 예. 위험운전치상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문다혜 씨가 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상 증거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원한다라면 저런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그런 정황을 판단해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저 상태에서 만취 상태였으면 뭐 음식점에서 거부할 정도였으면은 빨리 그 동행자가 대리 불러서 빨리 보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상태로 문다혜 씨는 또 다른 주점에 갔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거부당했던 저 식당이 전집인데 네. 문다혜 씨가 이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저 전집을 방문을 했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몇 시까지 영업을 하는지. 근데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장사를 해요. 그런데도 문다혜 씨를 저렇게 거절할 정도였으면 좀 얼마나 좀 속된 말로 좀 진상 손님이라고 이제 사장님이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영상을 봐도 이 테이블을 탕탕탕탕 치면서 옆자리 이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자가 다혜 씨에게 가방을 매라라고 하면서 가방을 주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때 좀 두 사람이 좀 헤어져서 좀 집에 갔거나 아니면은 뭐 대리를 불러준다거나 택시를 불러줬다면 네.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둘이 또 술을 마시러 갑니다. 아. 네, 그래서 문다혜 씨와 이 영상에 있는 이 남성이 또 다른 주점으로 이동을 해서 두부김치와 이 소주 한 병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후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그때는 거의 대화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남자가 먼저 계산을 하고 문다혜 씨보다 식당을 먼저 떴고 그리고 문다혜 씨가 혼자서 그 주점에 30분 정도 더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차로 이동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 동행자가 누구일지도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뭐 사인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양지민 변호사님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각종 과태료 체납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이 캐스퍼 차량이 그러는데 일단 압류 조치가 사실로 뭐 사실이 아니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 처벌이 좀 가중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이 관련해선? 일단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가 미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차량이 압류가 됐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물론 저렇게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볼 때에는 뭔가 올바르지 못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에 한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해서 실제로 이제 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법원에 넘어갈 때에도 관련된 증거만 이제 편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압류 사실이라든지 체납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민적으로는 정서상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판단 기준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동석자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장가희 기자, 이 경찰의 이 동석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진정서가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진정을 넣은 한 민원인은요, 한 언론에다가 문다혜 씨가 수차례 이 차량 압류를 당할 정도로 이 상습 불법 운전자였는데 동행자는 문다혜 씨가 당일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이 대리기사를 불러줬든 조치를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남성은 목격자에 따르면 문다혜 씨보다 30분 먼저 자리를 뜬 상황이었습니다. 문다혜 씨를 거의 뭐라고 할까요? 방치하고 혼자 나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러면 이 동석자한테는 이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뻔히 술을 마셨다라는 걸 알면서 차 키를 쥐어주면서 어서 가라라고 이렇게 운전을 독려한다라든지 정도의 적극성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저 동석자 남성의 입장에서는 문다혜 씨가 차량을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왔는지, 어디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인지, 뭐 차를 타고 집에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조의 책임은 묻기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더 따져보고자 한다면 이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좀 불러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롯이 이번 사건은 문다혜 씨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저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그러니까 차량의 문을 열는 저 순간에는 본인 혼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고 저 남성에게 혹시나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저 상황에서 없었고 동석하지 않았었고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저 자리를 뜬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예 부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을수록 좀 안타깝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계속 들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정치 이슈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16일입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독대를 갖기로 했는데 독대를 앞두고 이 한 대표의 발언이 더 독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님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고위치 모토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권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대표가 발언이 굉장히 독합니다. 이 독하다고 봐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 봅니까?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그때 그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수사를 했잖아, 2년간요. 그 이후에 새로 놓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가 방조로 처벌만 되지 뭐 증거가 새로 놓은 건 없어요. 판단의 문제죠. 그렇다면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장관할 동안에 몇 년 동안은 왜 이걸 방치했는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이게 본인이 장관할 때 기소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잖아요. 네. 국민이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는 기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장관 때는 그럼 이게 왜 오랫동안 이게 몇 년간 방치를 해두냐 말이에요. 지시를 하든지 이원석 총장한테 종결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이게 첫째 문제고요. 일단 뭐 한 장관은 예전에 국회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래저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기소를 그 국민 여론 보고 합니까? 증거나 팩트를 보고 이게 그 가담했는지 아닌지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죠. 근데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게 그 기소하면 국민들이 그 여론 따라 수사하는 게 그게 수사기관이 할 태도입니까? 제가 여기 그 판결문 352쪽짜리요. 예. 두 번에게 꼼꼼히 봐도요. 예. 이걸 판결문을 보고 이게 기소하라면 저는 법조인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이게 기소 못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못했고 이원석 총장 때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론 재판을 기소해라. 이건 이게 무책임하고 네.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쯤이나 아마 무혐의로 끝낼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 여사가 대선 때 약속했던 공개 활동은 안 하겠다. 영분이 된 다음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말 지켜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그 시기나 방법이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게 독대할 때 조용하게 대통령님 뭐 이게 이러니까 조금 이게 조심하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독대할 때 이게 뭐 진심으로 건의해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미리 독대도 하기 전에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요구하는 거 이거는 저는 시기나 방법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그 왜 김건희 여사가 내좀에 본인은 이제 그때 사과할 때 내좀 한다 했지만요. 영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외국의 영부인들 다 같이 정상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나 이런 게 영부인이 외국 순방도 가서
한류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소외된 계층이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봉사나 필요하잖아요. 왜 집에 가만히 이렇게 내줘야 됩니까? 저는 그 동의 안 합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독대 앞두고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돌파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가 사과 이상 어떤 조치를 먼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모든 선거는 정권 심판의 평가가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밀린 숙제를 선거에서 불리해지니까 밀린 숙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들이 저는 선거가 끝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그 주장이 유지가 될지 궁금한데요. 한동훈 대표가요, 총선 전에도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니까 그런 얘기 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선거 앞두고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소를 해야 하면 국민의힘 당에는 부담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늦을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이 독대를 앞두고 이렇게 좀 발언이 좀 독해지는 상황. 그 강성필 대변인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독대가 성사는 되겠죠? 그래도 저는 독대가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재보궐선거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방을 하게 되면 그 독대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도권도 한동훈 대표가 가져갈 것이고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만약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 둘 중 한 군데라도 패배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과의 독대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 왜? 어느 쪽에서 거부합니까? 바로 용산 쪽에서 이제 물러나라고 하겠죠.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지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의 텃밭에서 져버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독대가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그러면 독대는 안 할 수도 있고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방을 하면 독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독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독대 자리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오갈까? 뭐 선거 뭐 지고 이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성필 대변인 말대로라면 뭐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관심이 높은데 한 대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독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독대 과정에서 좀 어떤 안건 논의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게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뭐 미리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소정 변호사님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대 자리가 아니니까 또 뭐 불필요한 논란 차단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최근 이슈가 뭐 김 여사 문제도 있고 명태균 씨 얘기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들을 조금 하려는 걸까요? 어떨까요? 아마 이제 다양하게 뭐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의료 개혁이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의료 개혁이 돼서 이제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주로 이제 그 제2부속실 하고 이제 그 특별감찰관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는 뭐 활동을 떠나서 이런 게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명태균 씨 문제 이런 거는 그런 안 될 거예요. 이건 뭐 아무 실체가 없는 전부 그 저는 아주 이제 그 야권이나 또 일부 언론의 그 허위 과장 명태균 씨 입에 놀아나서는 이게 보도지요. 이게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게 실체가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이런 거는 그 의제가 안 될 거고요. 네. 아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독대는 할 걸로 봐요. 다만 이제 약간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만나긴 만날 겁니다. 그렇군요. 강성필 대변인 생각도 궁금합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굉장히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뭐 태풍의 눈처럼 한 가운데 정점에 서 있는데 얘기에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과 계속 연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독대 때?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나올 건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저는 상당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서는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팩트체크가 되어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팩트체크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께서도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최근에 늘어놓고 있는 많은 얘기에 대해서 스스로 팩트체크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통령 부부한테 있어서 변호사 같은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변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변론을 잘 하려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없으면 제대로 된 변호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를 2번 만났고 네. 총선 이후에는 안 만났다. 뭐 주변에서 거리를 두라고 좋은 해석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바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금 보도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독대를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실이 스스로 빨리 팩트체크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사실을 공유해야지 대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명태균 씨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새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네, 소 변호사님, 이 비선실세라고까지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이 과한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여지는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최서원 씨부터 이게 저는 그때 우리가 쏘갔던 거예요. 최서원 씨가 지금 여기 박근혜 대통령 직원들은 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억울하게 그때 승마 지원 하나로 이렇게 재판받았지. 최서원 씨가 국정 전체를 지고 흔들었다는 게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 예? 그렇게 힘이 있으면 이번 공천에 김영선 한 지역에 개입하다가 그것도 실패하고 컷오프 다 됐죠. 다른 어느 지역의 공천에 명태균 씨 이름이 나옵니까? 나라를 지고 흔들고 하면 공천 한 100짜리는 자기가 해야지. 한동훈이가 대표가 아니고 이게 명태균이가 당대표라고 김용민 의원이 그랬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가 전국에 공천 한 100군데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영선 한 군데 개입했는데 그것도 컷오프 됐잖아요. 이런 분이 나라의 대실세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게 만난 사람들은 왜 많으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저는 명태균 씨를 모르는데 네. 제가 PNR이라는 여론조사는 옛날부터 이게 많이 관심 있게 봤어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그렇죠.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해서 뭐 PNR을 했다 이런 네. 여론조사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고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그래도 오선 아닙니까? 이런 분이 추천을 해주고 한번 만나봐라. 훌륭한 분이 이렇게 김영선 의원이 소개하니까 만날 수 있고 또 이게 여론조사 대표니까 만나보고 또 이게 만나면 말은 잘할 거예요. 뭐 저런 분들이 말은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번씩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조금 이게 이상하네. 조금 이게 좀 약간 이게 그 현실하고 잘 안 맞다. 이래 보면 또 안 만날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처음에 한두 번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도 홍미화도 심었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홍미화도. 네. 근데 절에 가서. 예. 칠불사에서. 근데 나중에 보면 이상하네. 또 이렇게 거리둘 수도 있는 거고요. 제 말은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모든 걸 뭐 오세훈도 내가 다 해서 홍준표 내가 다 해서 막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건데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사건이다 이래 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이 정치인들 한 20명 정도가 명 씨와 좀 접촉한 걸로 알려져서 뭐 이른바 뭐 명태균 리스트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오전에 나왔는데 자 강선필 대변인, 네. 굉장히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데 네. 뭐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른 것들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실제로 접촉이 해서 뭔가가 이루어졌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명태균 씨를 비선 실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허풍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도대체 왜 여당과 대통령실 주변은 허풍쟁이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과거에 블랙펄 인베스트액 이종호 씨도 허풍쟁이다. 청와대에서 행정관까지 3급 고위직을 했던 분도 허풍쟁이다. 또 명태균 씨도 이런 정황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 매우 가까웠던 관계의 정황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의 입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다 허풍쟁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이 보기에는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밝혀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뭐가 두렵냐면 이 명태균 씨가
자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과의 어떤 세비를 절반씩 나눠 갖는 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러신 분들은 혹시 자리 대신에 뭔가를 기여한 그 대가로 이권 문제에 개입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권 개입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도와줬던 사람이 여권의 누구인가, 만약에라도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연루됐다면 이거는 정말 큰 폭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길어지면 대통령실에게도 사실 흠집 내기로 안 좋으니까 빨리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배를 나누 가졌다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명태균 씨가 고소할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은 돈을 빌려준 걸 이게 갚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갚을 때 우리 압류도 월급의 2분의1까지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갚아야 되는데 다는 못 갚고 나도 생활해야 되니 내 월급의 한 반씩 갚아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마치 아무 거래도 없이 월급을 딱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단정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20명요. 그중에 한 분 빼고는 저도 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다 만나본 분이에요. 제가 더 많이 만났어요. 그럼 이게 제가 뭐 실세입니까? 똑같은 이 만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거판에 여론조사 사장 타이틀이 있으면 뭐 저는 그게 대단한 뭐 실세의 증거는 아니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김영선 전 의원과 이 명태균 씨가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에 불출석해서 어제 이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직접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2명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수사로 인한 불출석 이유는 말도 안 됩니다.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쇼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동행영장 두고 자택 가가지고 보여주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도대로 그렇게 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동행명령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계십니까? 명령장 집행하러 혹시 네, 명태균 씨가 일단 집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어쨌든 여당에서는 무리한 동행명령이다 반발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유출된 의혹 있지 않습니까? 명부, 당원 명부 57만 건 여기에 대해서 조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여당 측에서 명태균 씨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사실 명태균 씨가 야당에는 피해 준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당에서 빨리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리는데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인터뷰하고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 빨리 명태균 씨를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서범 의사님 어쨌든 강산필 대변인 얘기는 빨리 불러야 여당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러가지고요 그 짧은 시간에 진실 규명이 됩니까? 그냥 허풍을 더 떨 수 있는 게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짧은 시간에 뭐 수사권도 없는데 진실이 드러납니까? 우리 명태균 씨 입에 너무 언론이나 야당은 물론 저는 고의로 키운다고 보지만 그렇게 놀아나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팩트 체크. 우리 옛날에 최성원 씨 사건의 교훈을 얻어야요. 그때 뭐 구슬 낸지 세월호 7시간 얼마나 가짜뉴스 했습니까? 이걸 이렇게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 취임 8회 만에 정상회담인데요. 두 정상은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교류를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전했고요.
이시바 총리 역시 한일 관계를 계승한 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답했습니다. 연간 양국 국민 1,000만 명 방문객 시대를 맞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한국과 일본.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일본 여행할 때 번거로웠던 수속 절차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 반응도 있지만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가 먼저다. 테러나 범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인도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인도 위에 갑자기 무언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바로 승용차 한 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이 차량은 결국 시민과 건물을 들이받고 전복되고 맙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 사고, 음주운전도 아닌 그저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부주의 사고였는데요. 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에선 며칠 전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선량한 시민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는데요.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부주의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